7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비대면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서 다른 주자와도 차별화를 꾀한 건데요. 자신을 비주류 흑수저라 칭하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이 오늘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는데 이 지사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유흥주점 접객원 줄리였다는 루머를 직접 부인했죠. 그런데 좋지 않은 전략이었다는 지적이 오늘 정치권에서 쏟아졌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 국민이 줄리를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치명적인 실수로 평가했습니다. 윤 전 총장 뒤를 이어 다른 야권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가졌죠. 황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유명해진 윤희숙 의원도 내일 출마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야 모두 후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는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컷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의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 또 다른 여야 주자들도 이제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주자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 모두 9명의 주자가 대선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야권에서는 초선 윤희숙 의원까지 14명 정도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는 좀 이 경우가 좀 이례적인데요. 여야 네. 모두 절대 강자가 없는 가운데 또 이런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지금 세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주자들이 또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운영진들 발제해서 저희가 이제 여야 대선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성장과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부가 7월 백신 접종 일정표를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관련 소식들까지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으로 가볼까요? 여권 1위의 출사표, 거리두기 유턴, 25 플러스 알파, 문어발 로비, 그리고 중국 건들지 마 이렇게 5가지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여권 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전 녹화한 14분짜리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그 원인으로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 되며 이는 결국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해법으로는 공정을 화두로 제시했는데요.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하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면서 이 공정을 13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틀 전에 출마를 선언한 야권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이 내건 제1가치도 공정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현 시점 여야 1위 주자가 한 목소리로 외친 이 공정, 어쩌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라는 뜻이 대변하는 평등의 가치에, 그리고 윤 전 총장은 기회의 균 등 공정한 경쟁이 상징하는 자유의 가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혁신은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공정 성장의 길을 만들고, 또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토대로 보편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뉴딜을 선언한 겁니다. 대대적 산업 경제 구조 재편은 민간 기업과 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지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간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는다면서 대통령이 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모른 채 소위 여의도 정치에만 물든 경쟁자들과는 다르다, 차별화를 꾀하는 듯도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방명록 글도 남겼고요. 이 도약의 기회, 이 지사는 당내 친문 그룹의 반감을 극복하고 또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 또 과거 욕설 및 개인사 논란 등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이런 말을 했었죠. 저를 막말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당 밖의 공세야 그러려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당내 경선에서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내 식구들의 쓴소리는 가슴이 아픈 법이죠. 오늘 민주당 9명의 대선 주자가 첫 상견례를 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잠시 뒤 박마커가 제대로 줌인 해줄 텐데요. 그 전에 정세균 전 총리의 맞배기 견제구 한마디만 들어볼까요? 지사 오늘 출마 혹시 선언문 보셨어요? 저는 선언문은 못 봤는데 예.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따라했다.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또 철학을 함께 한다든지 그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예. 보니까 제가 출마 선언할 때의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지사는 오늘 선언문에서 정쟁 정치가 아니라 경쟁 정치를 하자, 경쟁이 끝나면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하겠다, 민주당 원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을 겨냥한 발언이겠죠. 대선 주자 회견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잠시 뒤 주민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서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고쳐서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픽은 거리두기 유턴입니다. 어제 회의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완화된 거리두기. 비수도권은 직진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일단 멈춤 후에 유턴입니다. 이번 주 들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한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확산의 기로에서 있는 중차대 시기임을 고려하여 자, 정리하면요. 비수도권은 계획대로 새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수도권은 기존 단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음식점, 카페 영업도 밤 10시까지만 허용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신규 확진자는 762명이죠. 이틀째 700명대입니다. 국내 지역 감염은 712명이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607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83.5%를 차지합니다. 자,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발 집단 감염이 심각한데요. 누적 확진자만 242명. 더 심각한 건 이들 중에 9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델타 변이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층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좀 잘못 결합되면 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좀 빨리 차단하고 더 지역으로 안 번지게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7월 백신 접종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선 하반기 접종 대상인 20대부터 50대 일반 국민 중에 50대부터입니다. 50대 후반은 오는 26일부터, 50대 초반은 8월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보국장은 8월에 맞으시겠네요. 자, 또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은 이번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백신 부족으로 예약이 취소됐던 고령층, 또 사회 필수 인력은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권고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난 이미 아스트라 맞았는데 하시는 분들 2차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하기로 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인 대상자에 대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나머지 픽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픽은 25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위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자, 우선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고요. 자, 두 번째로 영업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입니다. 자, 핵심은 첫 번째,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겠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네 번째 픽은 중국 건들지 마입니다. 네,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자축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노마스크 관중 7만 명이 운집했고 전 세계 100여 개국 외교 사절도 참석했는데요. 초상화 속 마오쩌둥과 같은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한 시진핑 국가주석. 이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谁妄想这样干，碰得头破血流。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린다. 자, 일각에선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도 모두 우리가 안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문어발 로비로 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 씨.
전과가 있는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드러났죠. 이 부장검사 외에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또 총경급 검찰 간부 1명까지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검, 경, 언의 문어발식 로비를 한 정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제공한 금품의 종류와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까 이제 신체커가 소개를 했지만은 온라인 영상을 통한 비대면 출마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미리 만들어둔 출마 선언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출발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매원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통적인 방식으로 추사표를 던졌는데 이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방식하고 좀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찍어놓은 영상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질의응답은 못했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 이 역시 내일 바로 해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활성회의 플랫폼 줌 아시죠, 국장? 그 줌을 당연히 통해서 알죠. 한다는데 그래서 내일은 박마커가 줌인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 박마커가 해요. 네, 내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출마 선언 후에 아까 잠깐 봤는데요, 류 실장. 현충원을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 공개한 뒤에 곧바로 서울 현충원을 찾았는데요. 무명 용사의 탑을 참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신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기자들이 또 내일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좀 어렵죠. 현장에서 이 지사를 만난 김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출마 선언 하셨는데 뭐 여전히 당내에서는 뭐 반 이재명 기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이니까 이분이 대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제 윤석열 총장님 그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입이 여기 있어서 제가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많은 분들께서 왜 무명열사의 의혹이나 또 이런 것을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모인 공명선거 서약식에 참석을 했죠. 거기서 이제 공동 회견도 하고 서로 간에 뭐 토론도 벌이는 그런 좀 자리가 있었는데 박마커의 주민에서 아까 짚는다고 아까 신체커가 여러 번 얘기하던데요. 준비는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네, 일단 뭐 그래도 맛배기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지사로서는 그 친문 진영에 남아있는 반감을 극복을 하고 소위 반 이재명 전선에 맞서는 게 1차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과거 형수 욕설이나 개인사 논란으로 인한 도덕성 검증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고 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진실 공방은 이 지사가 병원을 찾고 나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가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기자간담회장에 나왔습니다. 박 씨는 2012년 이 후보의 욕설, 막말 통화 녹음 당사자입니다. 슬픈 가족사라고 막 무슨 작품 쓰듯이 모든 곳에 알리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야 그런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 공동회견에서도 이 지사가 모두 다 팩트고 인정한다. 내가 부족했고 용서를 바란다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줌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이 지사가 울먹이는 장면 저도 좀 봤고요. 조금 전에 그 리포터한 기자 목소리가 많이 좀 익숙한데 유 실장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 취재 현장에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당시 리포트를 제가 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델타 변이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이제 속보로 전했듯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뭐 유지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관련해서요 다시 무관중으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으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네. 7월 백신 접종 일정 소개하면서 국장은 8월 9일에부터 맞는다고 소개를 제가 저 드렸잖아요. 50대 맞아요? 50대 초반. 40대 아니에요? 5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사전 예약이라서 예약은 7월 중에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도쿄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일본 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일본 국민들은 좀 관중에 있으면 불안하다, 무관중으로 하자 이런 쪽이 좀 더 많았고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유관중 경기를 좀 밀어붙였던 건데 그래서 경기장당 최대 10,000명 관중을 들이기로 했다가 최근 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시 무관중 올림픽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리 성화봉송도 도로 주행을 생략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열면 이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유로 2020이죠. 네.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이 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에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별 예선전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엄청난 라이벌 매치였거든요. 당시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경기 보러 가지 말라 이렇게 공개 권고까지 했는데 수만 명이 런던으로 가서 뭐 경기장, 런던 거리 등지, 뭐 펍에서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날 런던 원정을 다녀온 스코틀랜드 팬 가운데 1,991명이 유로 2020 관련 확진자로 분류가 됐고요.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사람 중에서는 3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신토토는 큰 경기는 다 챙겨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밤에 봐요? 또 신토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죠. 일과 토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기는 끝났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8강전부터 남아 있는데요. 아, 이번 그래요? 주말부터 8강전이 시작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역시 이제 신토토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픽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출사표로 잡겠습니다. 네, 이재명 출사표 억강부약 모두 잘 사는 대동세상 열겠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필요하면 입당할 수 있다고 직접 말했는데요. 현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여권 인사들은 맹공을 퍼붓습니다.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정권 교체를 근거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평가가 나왔죠.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입당을 언급했습니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입당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가 저는 더 우선이고 또 정권 교체를 하는데 국민의힘과의 연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출마 선언을 두고 어떤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것이 명확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시기와 방법이 문제지만 입당은 정해진 수순인 듯합니다. 저는 제3지대론을 펼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너무 당기지도 너무 밀지도 않는, 밀당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형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언어는 현 정권에 잔뜩 날이 서 있었죠.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네, 엄격한 검찰총장에서 이 정치인으로 직행을 하면서 일단은 이미지 변신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페이스북에서는 알고 보면 웃음이 많은 사람이다 라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요. 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이 도리도리에 대해서도 직접 웃으면서 좀 고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선거를 앞두고 옷을 벗겨서 판사, 검사들 출마시킨 건 이 정권이라고 다시 날을 세웠는데요. 총장 시절에 선택적 수사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검찰로서의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건요,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전체적인 총평은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덩치가 커졌다고 아빠 옷 입으면 이게 뭔가 부족하고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윤건영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온실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시베리아 허허 벌판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윤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을 때 이 문재인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한 사람이 바로 윤 전 총장입니다. 일종의 배신 프레임을 씌운 셈인데요. 저는 이제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 그리고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 중앙지검장으로 2년, 뭐 검찰총장으로 1년 8개월, 문재인 정부 44개월 동안 어찌 보면 권력기관의 최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전직 청와대 인사도 윤 전 총장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이 정부의 초기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을 좀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뵙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미 조국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거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네,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었죠. 이번 출마 선언식에서는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수사 착수라는 게 이제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그거는 수사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과 등을 돌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인데요. 윤 전 총장의 조국 수사, 그 당시부터 이 라이벌 죽이기였다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대선 주자도 있죠. 어쨌든 또 하나의 그 국민들의 지지를 갖고 있는 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조국 교수 이 수사를 하는 거 보면서 약은 조국 그 장관 저건 대선 후보 라이벌 죽이기다. 전 너무 가혹하다. 네, 윤 전 총장은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을 떠난 이른바 탈문 세력도 끌어안겠다고 했는데 이 관련 공방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가족의 사생활이 담긴 것으로 추측이 됐었는데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줄리 논란인데요. 한마디로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한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일부 친문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소문에 대해서도 이득을 위한 일방적인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아주 화들짝 놀랐죠. 부인이 이렇게 등장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정부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힘으로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네, 홍 의원 이 실수였다고 하면서도 이 검증을 벼르는 것 같은 분위기죠. 야권에 홍준표가 있다면 여권에는 꽝 잡는 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홍 의원도 정치판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이기도 하죠. 줄리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시 전 장관님은? 들어봤죠. 네. 사실은 뭐 이런 걸 이 방송에서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예. 일단은 예. 그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여권 역시 놀랐지만 내심 반기는 눈치 같기도 한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누가 줄리를 언급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김건희였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충수라는 제목을 글을 썼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과거의 이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제가 밥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네, 윤 전 총장은 어제 부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 관련 질문을 받고 답 없이 자리를 뜨기도 했는데요. 인터뷰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네, 일단 김건희 씨 관련 루머 중에서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11년 전에 법적으로 허위사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6년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기도 한데요.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을 하다가 관계가 악화된 정 모 씨가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선거를 앞둔 네거티브 공방일지 아니면 대선 주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 전 총장은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겠지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지금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면 위에 오른 줄리 공방, 청와대 출신 인사들 윤석열의 맹공.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본인이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언론사의 그 뉴스에 뭐 직접 출연하기도 했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했는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제 윤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유 실장이 소개를 했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그 인터뷰에서요. 이제 윤 전 총장을 비판하면서 윤 전 총장을 발탁한 청와대까지도 비판을 한 거죠. 네, 송영길 대표가 오늘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왜 저런 사람들이 통과됐을까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비판하면 너희가 임명해놓고 왜 비판하느냐라고 하고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능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요.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됐던 점을 강조를 하면서 청와대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인큐베이터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송 대표의 오늘 발언은 여권 출신의 야권 주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동시에 또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려는 시도로도 읽힙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두 사람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패인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공직에 임명했다는 건 코드 인사가 아니라 탕평 인사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최재형 전 원장이 사퇴를 강행하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탈영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송 대표가 윤 전 총장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서 한일 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 발언을 문제 삼는 건데요.
어느 나라 정치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야권의 모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한일 간이든 한미 간이든 한중 간이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면서 정부의 부족함도 지적을 해야지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상대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을 비난하는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죠. 특히 여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눈을 의심했다고 했는데요. 역사 인식의 천박함이 그런 망발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할 수 있는 무감각이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SNS, 페이스북을 열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소방관의 순직을 애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울산에서 화재 진압 도중에 중화상을 입고 치료받다 끝내 숨진 고 노명래 소방사를 애도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진다. 청춘들이 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문 첫머리에서 천안함 청년 전준영, K9 청년 이찬호 씨 등 군인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명래 소방사는 올해 29살입니다. 지난해 1월에 임용된 구조대 막내 대원인데요.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자, 이른바 제가 지금 속보를 좀 챙기느라고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속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할까 좀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엑스파일 관련 논란이죠. 이른바 줄리 얘기가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도 들어봤지만 일단 워낙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들 정치인들이 좀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런 평가들 내리는 것 같은데 대응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네, 일단 이 민주당에서도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인데요. 여러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위한 것 같은데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잘 몰랐던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응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응대를 했을까? 아마 엄청 억울했나 보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것도 조언인데요. 예.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커지죠. 진짜 커져버리잖아요. 예. 예. 정미경 최고위원은 4.7 재보선 때 오세훈 당시 후보와 관련한 생태탕 논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응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게 맞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면서 언론의 생리를 잘 몰라서 나온 미숙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줄리를 언급한 사람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죠. 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대선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같은 주변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타 후보의 부인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암시하는 발언이 더 지저분하다. 여성을 공격할 때 과거에 성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너무 낡고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연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면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반전 카드는 민주당이 거저 내줄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까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적대로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이 얘기를 선뜻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건희 씨가 먼저 본인이 이제 줄리를 언급하면서 당분간 관련 논란이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면 위 오른 줄리 공방. 청와대 출신 인사들 윤석열의 맹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우 마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도 또 조멘토처럼 당하는 거 아니죠? 이 시각 답정 넣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저는 가장 왼쪽에 저 이광철 기소로 하겠습니다. 이광철이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도 이광철 기소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한 건데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 날이 오늘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는 등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국 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이 비서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41년 만에 인상 추진이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냉담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인상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양승동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경영 투명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공정한 뉴스, 재난 방송 모두 제대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국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편지, 문화재로입니다. 이건 양반이었던 유광화가 1894년 동생에게 보낸 한문 편지입니다.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유광화는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화순전투 등에 참여했던 인물인데요. 편지에는 왜군과 싸울 자금을 급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참여한 범민족적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일원이 전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의 원본이라는 희소성의 가치도 지니고 있는데요. 아울러 제주 이시돌목장 태시폰식 주택도 국가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닮은 이 건축물은 근대기 집단주택의 흐름과 제주도 목장 개척사 그리고 생활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 유산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2건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 등과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다정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백 반장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제 기소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인사 때문에 수사팀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근무일인데 마지막 근무일에 이제 기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막 청와대 쪽에서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속보 내용이고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늘 기소 결정에 대해서 부당한 결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다만 민정비서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사의를 밝힌다라는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백 반장이 좀 설명을 하다가 그 와중에 또 딱 속보가 나왔네요. 네. 때 맞춰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의 첫 번째 국민 면접이 열렸죠. 기자들이 공통 질문을 던지면 먼저 손을 든 후보들이 답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야권의 유력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또 내로남불 이미지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얘기가 오갔습니다. 박준우 마커의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자, 묵독, 음독, 정독, 속독, 속독, 통독, 발췌독 등등등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서법은 사실 정독입니다. 빠르게는 못 읽더라도 책 한 권이 완벽히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면서 꼼꼼하고 자세히 읽는 편인데요. 서점에 들렀다가 시간이 없을 땐 발췌독을 합니다.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골라서 정독을 하는 건데요. 주민이란 코너를 독서법에 빗대자면 발췌독 곱하기 정독의 콜라보인 듯합니다. 인물 몇 명만 택해서 집중 해부하는 방식이니까요. 저랑 참 잘 맞는 코너라고 생각했는데요. 애석하게도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목차 위주로 훑어읽기, 통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민이 살펴볼 내용은 민주당 대선 주자 9명의 첫 상견례 소식입니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몇 명만 취사 선택해서 다루기 어려웠다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인 9색 속으로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해서 패닝해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취업 준비생의 마음으로 우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독한 질문으로 독한 백신을 처음부터 맞아서 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깜깜이 후보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철학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준비해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질문 국민 면접이란 이름으로 프레스 데이를 열었습니다. 주자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가 하면 기자들의 공통 질문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주자 한 명 한 명씩 다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요. 시간 제약상 제가 임의로 공통 주제를 꼽아서 주자별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직행을 해서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고요. 이미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추경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윤 총장 자체가 총장으로서도 부적격자이고 또 대선 직행을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무래도 경쟁 상대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겠죠.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상당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 것, 많은 검사들을 동원하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압수수색을 한 것,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라이벌을 죽이기 위한 그런 수사였다. 너무 가혹한 거였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시는 걸 보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법치에 대한 생각, 윤석열 씨의 생각입니다. 법치 또는 공정,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치우쳐 있구나. 또 역사인식이 대단히 얕구나. 9명 모두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개인 의견을 드러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추미애, 이광재, 이낙연, 최문순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반윤석열 진영에 섰고요. 다음으로는 이재명,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김두관 후보는 호불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행사 이후 한마디를 내놨는데요. 견제구를 던지긴 했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해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비판이라기보다는 관전평 정도의 느낌이었달까요. 자, 다음으로 제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 반성입니다.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 중에도 우리 당의 그런 성범죄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자
의원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저는 그덕 촉구합니다. 사실 오늘 프레스데이를 보면서 자기 반성 릴레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재보궐 참패, 부동산 정책 실패, 인사 검증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연이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인사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총리로서 때로는 제청하고 또는 때로는 보고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만 본다면 뭐 팀킬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박용진 후보의 스페셜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내로남불 우리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패배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김수현 실장, 김현미 장관이 여러 가지 애를 쓰셨겠습니다만 애써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몇 차례를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 두 분의 그런 실책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김혜수 인사 수석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불신을 만들게 됐다고 그러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전국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병역 문제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김혜숙 책임론, 조국 사태 등 여당의 뼈아픈 얘기들을 늘어놓은 건데요. 저 박마커의 직권으로 박용진 후보를 오늘의 반성왕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마지막 키워드는 조국인데요. 방금 반성한 박용진 후보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 내로남불과 정치적 위선 문제를 꼬집었죠. 어찌 보면 자기 반성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반면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한 듯한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별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국민이 보는 시각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최소한 대학가의 대자부가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벌써 이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방향 전환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쉽다 생각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우려를 보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사태의 명칭을 조국 사태라고 부르지 않고 윤석열 사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끝났어야 됩니다. 조국 사태는 윤 전 총장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두 키워드 모두 민주당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용히 뒤로 물러선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자, 프레스데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독한 상견례라고 했는데 우리 정의원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하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여당 불용, 독한 상견례, 반윤석열, 자기 반성, 그리고 조국. 네, 오늘은 이제 뭐 독한 상견례죠. 오늘은 이제 뭐 질의응답도 있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 4차례의 TV 토론에서 이제 아마 후보들 간에 치열한 또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다 마쳤고 9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간 셈인데 뭐 번호도 정해졌고 또 경선 방식도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정해진 상태인데 유 실장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차례 TV 토론 그리고 3차례 국민 면접으로 경선의 흥행을 노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우선은 오늘 진행된 국민 면접은요, 후보들이 서로를 지적하고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4일에 열리는 두 번째 국민 면접은 후보들이 대통령직 취업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 되고요. 국민들이 면접관이 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7일 국민 면접은 온라인 강연 플랫폼 테드를 착용을 해서 각 후보가 직접 공약과 자기의 삶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지는 4차례 TV 토론도 기존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통상적인 인사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이런 평면적인 시간 배분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추가적으로 룰까지 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는 열지 않는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경선 방식이 유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이 이제 경선 흥행 카드로 준비가 된 상태죠. 민주당이 흥행 면에서 야권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예비 경선 결과는 언제 발표되고 몇 명이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번호는 다 정해졌다는 거죠? 누가 몇 번이에요? 그 후보들 번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 예비후보자 번호 추첨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기호 1번을 얻었습니다. 2번 이광재 의원, 3번 이재명 지사, 4번 정세균 전 총리, 5번 이낙연 전 대표, 6번 박용진 의원, 7번 양승조 지사, 8번 최문순 지사, 9번 김두관 의원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대 50 비율로 하는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요. 11일에 9명 가운데 6명의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말 9명이 TV 토론하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박마커가 오늘 국민 면접을 쭉 봤잖아요. 이름이 국민 면접인데 오늘은 그 기자들이 국민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 그런 컨셉으로 잡은 건데요. 9명이 무대에 나란히 앉아 있고 면접관은 선착순으로 뽑힌 민주당 출입 기자 50명이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 앞서서 후보가 다른 후보의 한 명을 지목한 다음에 1분 동안 궁금한 점과 지적하고 싶은 점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고요. 누가 누구를 지목하냐에 따라 경쟁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덕담을 주고받는데 그쳤습니다. 다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를 지목해서 송곳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또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진정한 변화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아마 민주당 이번은 경선 후보 중에서 가장 젊으시죠? 그런데 우리 그 후보님께서 이 성장, 우리 사회가 더 성장 발전하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세 감면을 해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 그게 과연 지금처럼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에 이자율을 0.5%로 해도 돈을 안 빌려가는 시대에 가능한지 한번 나중에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투자세를 네, 저도 전직 여당 반장이자 현재 국회 상황실장으로서 국민 면접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국민 면접관을 지원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지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당일날 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 적으라고 하길래 또 일요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또 쉬는 날이고 하니까. 네, 주말에도 일하니까요.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본격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기자들 면접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슬슬 달아올랐는데요. 언론의 공통 질문에는 손을 빨리 드는 후보 순서대로 3명까지만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아까 주민 발제 장면에서도 봤지만 박용진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반면 조국 사태 같은 민감한 질문에는 후보들이 손을 들기를 좀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채거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 또 차별금지법 제도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추 후보는 때늦은 감이 있다. 여론조사에도 찬성이 압도적이다. 국회도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 의식 수준을 비춰보면 상당한 논쟁을 거쳐서 오해를 불식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감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가기는 어렵다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농밀한 심사를 시작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사실 이제 주자들의 슬로건도 관전 포인트잖아요. 특히 이번에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슬로건이 필요한데 박마커 어떤 슬로건들이 등장했어요? 제가 또 그 국장의 심기를 보자는 마크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딱 이렇게 또 국장이 그런 거 물어보실 줄 알고 네. 미리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제 조멘토 따라서 이번에 백다혜 반장한테 한번 좀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백 반장이 정리한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네. 백 반장 아마 칠판에 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불러봐야죠, 그러면. 백 반장 나와주세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후보 9명의 슬로건을 이렇게 기호순에 따라서 적어뒀습니다. 먼저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이 합니다라는 표현에는 이 지사가 지방행정에서 보여준 실천력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지사는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성남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산문집을 내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애초에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서울시 대전환과 겹친다는 판단으로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지난 재보궐 때 박영선 후보 선거 공보물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서울시 대전환 그리고 하단에는 합니다 박영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적었죠, 백 반장? 네, 역시 조멘토가 꼼꼼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맞서서 신복지제도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슬로건에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세균 후보의 슬로건을 볼까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살려서 경제 대통령을 앞세웠다고 하는데요. 기호 1번을 받은 추미애 후보의 슬로건은 사람이 높은 세상입니다. 사회 전반 영역에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의 슬로건은 행복국가, 딱 4글자인데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실용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광재 후보는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최문순 후보는 대한민국 완판남, 완전히 판을 바꿀 남자, 양승조 후보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김두관 후보는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를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주자가 많다 보니까요. 슬로건 소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백 반장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시키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네, 다음에 박마커가 좀 써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구룡 오늘 첫 국민 면접, 자기 반성 소신 발언 눈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 상황, 국민의힘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훈풍이 온 나라에 가득할 때까지 초인류 정상국가로 향하는 저의 여정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정상국가를 만들어 초인류 정상국가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죠.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습니다. 이 한 몸,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확실하게 불사를 것입니다. 이 한 몸 불사르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데 문득 이분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황 전 대표가 내놓은 대선 키워드 초인류 정상국가입니다.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의 핵심은 국민 중심입니다. 국민 중심입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라 국민 중심이어야 합니다. 빡빡 깎은 머리가 새삼 눈에 들어오는데요. 황 전 대표가 강조했던 국민 중심, 태극기 부대로 불린 이른바 애국 시민이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 약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부관 우리나라 만듭시다.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이끌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이런 행위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다고 강조를 했죠.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민주화라는 586 세대의 놀라운 정치 혁명 이면에는 80년대 시대의 감각과 무능, 바로 이것으로 새로운 진보 기득권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또 실패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능력을 겸비한 제3의 인류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인류 정상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정상 국가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황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있던 어제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비판의 지점은 같았습니다. 바로 86세대입니다. 정치를 586 운동권 정권이 자신들만의 정의와 자신들만의 가치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정상 국가에 대한 홍 의원의 생각, 1년 전 인터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화문 대집회하고 서초동 집회입니다. 벌어진 일이 옳다 그러다 하기를 떠나서 해방 직후의 좌익 우익 혼란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통합이라고 봅니다. 다음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통합이 될 것이다.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날 쫓아낸 계모다. 계모도 어머니다. 아웅다웅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강력부 검사와 공안부 검사의 차이일까요? 정상국가의 해법은 조금 결이 다른 듯합니다. 홍 의원, 요즘 여야를 불문하고 거친 입담을 쏟아내고 있죠. 이거는 흠이서 안 되겠다. 그럼 반품을 하는 거예요.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번엔 방송인 김어준 씨를 정조준했습니다. 난 서울시장 바뀌면 제일 먼저 김어준 씨가 잘릴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안 잘리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그러게 있네요.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오 시장이 점잖해졌죠. 내가 잡았으면 제일 먼저 김어준이부터 잘랐을 거예요. 홍 의원이 김어준 씨를 쏘아 붙인 이유, 바로 윤석열 전 총장 때문인데요.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역공에 나선 겁니다.
말게요. 요즘 언론 인터뷰에서 걱정스러운 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주는 게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물으니까 아니 요즘 의원님이 인터뷰하기가 싫어요. 의원님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윤석열 그 전 총장부터 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니 지금 전제로 다 결정을 해버리면 무슨 경선이 필요하고 본선 투표가 필요합니까? 여론조사로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말지. 그만 화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마무리는 훈훈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도 나가겠다 출연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홍 의원과 달리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이 반가웠던 분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입니다. 의원은 영선 정치인 윤석열에게 올드하다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었나 놀랐다는 겁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하며 유독 자유만 강조한 점을 꼬집은 건데요. 새로운 보수는 평등, 공정, 정의, 법치, 인권 등 다양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가 돼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 주자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좌표 그리고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정권의 목표부터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후죽순이라 민주당 구룡을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 교체가 아닌 성공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야권 주자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미래 전략이 가장 약한 건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이겠죠. 안 대표도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나 봅니다. 윤 전 총장이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시작된 야권발 왕좌의 게임. 누가 대선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까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된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영화 짝패 속 대사로 대신합니다.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자, 오늘 오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뿐 아니고요.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오늘 오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본인의 26년 정치 경륜을 강조했는데요.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또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시장 그리고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생의 협치를 끌어낼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헌도 약속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 2024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유 실장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9명이고 지금 이제 범야권은 한 13명에서 14명 정도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후보들이 참 많은데 초선 윤희숙 의원도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면서 소위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었죠. 윤희숙 의원이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본 시리즈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과 활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윤석열, 최재형 등 이제 당 밖에 주자들의 움직임도 물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함께 정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윤 전 총장 캠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정치권의 예상도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도전을 위해서 지사직 사퇴 여부를 지금 고심 중이라는 거죠?
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민선 7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닥치고 정권 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취가 결정되면 도정 차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다. 시간이 마냥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저의 공직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실천으로 따라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도정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지사직 사퇴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본격화되고 경선 준비 과정과 도의회에 10일 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쯤이 사퇴 시기가 될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죠? 네, 원희룡 지사는 국민의힘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의 기존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라면 갈등이 많고 서로 다른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 정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들어와도 시간이 짧다면서 윤 전 총장 본인의 선택이지만 선택 자체가 본인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의혹을 놓고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죠. 잠시 후에 진행될 썰전 라이브에서는 이런 잠룡들의 움직임과 또 대선 판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심층 토론을 벌인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톡쏘는 정치 정리 안 했나? 네. 정리 안 하고 갈게요, 네. 오늘. 네, 미안해요. 그런 날도 있지 뭐.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